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독식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 당론이라며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의원 선거 30년 만에 야권의 성지까지 뺏을 정도면 큰 승리인 거죠? 일단 태평양 전쟁 이후 네. 최대 압승입니다. 일본 보수 우파의 거의 상징 인물이라고 해서 아베도 전 총리도 여기까지 못 왔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특이하죠. 왜냐하면 지난해 10월 다카이 총리가 될 때만 해도 원포인트 릴리프 오래 못 갈 거다. 그 당시 이제 고이즈미 신으로 같은 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10월 이후 한 4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특별한 일본 경제가 급성장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단 크게 보면 야당이 지리멸렬했고요. 그러니까 입헌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2야당인데 의석을 85%나 잃었어요.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다카이치 신드롬. 네. 그렇다고 다카이치 무슨 크게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준 것도 없거든요. 중국과 싸운 거 외에는.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일본 사회의 보수 우경화.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40년에서 왔던 그런 좌절감, 상처. 여기에 자민당이 가졌던 이 구태연한 모습. 이런 것들에 실망했던 모습이 다카이치라고 하는 최초 여성 총리. 그다음에 일본 여성 문화 좀 다른 당당함. 그다음에 할 말을 하는, 특히 최대의 일본의 불안 요인은 중국의 할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외곽으로는 또 글로벌 전체가 또 보수 우경하고 있거든요. 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면은 일단 현재까지는 다카이치 신드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게 아주 견고한 지지 기반에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다카이치가 다 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유튜브 조회수 등등등 좀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좀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일본 정치는 재밌는 게 자민당 독주 체제잖아요. 네. 근데 그 자민당이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으면서 구태연하고 특히 세습 정치,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제 아저씨 냄새 나는 정당의 이미지였는데 여기에 반대적으로 이제 야권 민주당 입헌민주당 계열이 강해야 되는데 이쪽에 사실 인물도 없고 뚜렷한 노선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 선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그러니까 일본의 G2까지 갔던 80년대 90년대 G5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로 열등감을 가질 정도로 가라앉아 있거든요. 네. 다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집권 여당 자민당의 어떤 새로운 참신성,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여성들에게도 호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있어왔던 그런 일본 사회의 정치의 어떤 조심스러움, 이걸 벗어나는 파격적인. 그러니까 다카이치 신드롬도 있지만 네. 야당이 비리멸렬했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수 우경화 세력들이 4분의 3을 싹쓸이했거든요.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강경 보수 성향이 조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른바 개헌안 발의까지 가능해진 상황이라면 이른바 전쟁이 가능한 국가, 평화헌법이 바뀔 수 있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일본에서 개헌을 하려면 이제 지금 중의원 하원이고요. 네. 상원인 참의원이 있거든요. 근데 하원은 싹쓸이했지만 상원은 아직 과반 3분의 1 못 얻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는 다카이치 총리가 참의원도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참의원까지 싹쓸이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이제 여러 가지 인기를 얻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강경 대립이거든요. 이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해 11월 요사시 개입하겠다. 그 발언의 후유증인데 이번에 선거 직전에 대만에 일본과 미국인 구하러 가겠다. 또 더 충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발언은 사실은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어긋나요.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내버려 두고서도
이미 우회하고 있다. 그게 2015년 아베 총리가 했던 안전보장법제 개정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는 집단적 자유권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어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얻어맞으면 원점인 적기지도 공격해야 된다. 이 공격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미 우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헌법 개정은 마지막 단추인 거고 3대 안전보장법제를 개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 의지를 드러냈지만 실제적인 압승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쪽이 더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 좀 강한 발언으로 부딪힐 때 미국이 처음에는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좀 발언을 해주니까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SNS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갈등에서 일본을 도와주진 않았어요. 복귀를 해보면 그렇게 다카이치 총리 일본이 중일 갈등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닫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원했을 뿐이지 중일 갈등에서는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가 그러면 그냥 그 아무런 기댈 데도 없는데 저런 중일 갈등을 했냐? 그건 또 아니죠. 아하.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과의 휴전, 그러니까 정면으로 충돌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두 같은 거 사가지 않고 농민들 난리 났죠. 네. 희토류 수출 안 하니까 미국 기업들 난리 났죠. 그러니까 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전 전략, 안보 전략, 국가안보전 NSS 지난해 말에 나왔죠. 이번에 나왔던 국방 전략 이런 데서 보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어투는 좀 낮춰져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 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선의 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를 중일 갈등에서는 도와주지 않았지만 네. 그러나 이번 선거 직전에 우회적으로는 이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거죠. 예. 직접적으로 중국과의 대립할 때 안 했다. 하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압승을 축하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힘을 통한 평화 의제에 성공하길 바란다. 이 얘기는 평화헌법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미국 국방 전략에서 대한민국의 방위력에 크게 평가한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억제는 primary responsibility. 네. 당신들이 주도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책임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시작 접근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게 그러면 자기들 비용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에서도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되면 미국의 부담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거고 지금 최대의 국방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거든요. 네. 방위비를. 그리고 공격무기 포함해서 다량의 신무기들을 확보하겠다는 거고 사실상 일본은 이미 항공모함도 가지고 있어요. 이즈모급 항공모함, 헬기 모함을 네. 개조해서 올해 연말이면 취역을 합니다. F-35B 12대 실은. 내년에는 가가가 또 12대 또 실는 항공모함 취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 대국화, 군비 증강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로서 반기는 일이죠. 자기들의 힘을 덜 들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재무장화를 미국 정부는 상당히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무기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죠. 네.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화무 백일홍이라고 해서 이 100일 동안 피는 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당분간 일본과 중국 관계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화무 백일홍이라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100일 넘는 꽃은 없지만 100일 가는 꽃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더 충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단명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꺾고 오히려 어쩌면은 장기화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갈등의 후유증으로 피해를 볼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중일 갈등을 배경으로 지금 압승을 했으니까 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갈등의 어떤 그 톤을 낮출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중일 갈등은 더 격화될 거다. 중국 입장에서는
다카이 총리가 이미 우경화되는 일본 내에 지지 기반을 확보했으니 네. 여기서 밀리면 중국도 입장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감스럽지만 중일 갈등은 좀 더 파고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도 다카이 총리에게 이제 축하를 전했습니다. 협력을 강조하면서 셔틀 외교 한번 또 다시 답방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뿐만이 아니라 네. 극우 성향의 참정당까지 약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일본이 보수 우경화하고 있고 그 선두에 다카이치가 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의 일본 국민적 감정도 우리한테 크게 나쁘지 않고 네. 다카이치 내각도 중일 갈등이 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까지 전선을 넓힌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초에 우리 TU-10 블랙 이글스 비행단의 중간 급유를 거부했다가 이번엔 급유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 지난번처럼 뭐 드럼도 같이 치고 네. 그 기조는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큰 틀에서의 보수 우경화는 네. 벌써 이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있어요. 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환경을 정비한다 그랬거든요. 예. 애매한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A급 전범을 분사한다는 얘기인지 간다는 얘기인지 안 간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독도 문제 있죠. 그다음에 과거사 사도광산 문제 있죠. 과거사 문제 있죠. 이런 문제들이 일본의 보수 우경화 흐름 속에서는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 이 당선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할 말하는 사람이다. 중국에 대해서 할 말하는 사람들. 여기서 한국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다카이 총리가 한일 관계에서 뭐 발톱을 드러낼 일도 없고 나를 세울 일도 당장은 없지만 네. 그러나 큰 흐름의 보수 우경화는 사실 한일 관계에 충돌할 소지들이 여기저기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은 상황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본 보수 우경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에 중국을 방중하고 또 그 얘기와 함께 연말에는 시진핑 주석을 데려오겠다. 미국으로 답방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제스처입니까? 휴전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는 관세 합의가 안 됐어요. 유예입니다. 유예. 그러니까 정면으로 충돌해봤지만 사실은 정면 충돌해봤자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가 안 되니까 일단 휴전하자라고 유예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에 베이징을 가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시진핑 주석을 미국으로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양측 다 그렇다고 해서 양측의 전략 경쟁이나 패권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쪽이 우위를 한쪽은 당연히 상처를 받으니까 이 게임은 제로섬 게임과 유사하니까 이게 당장 해소되거나 완전히 뭐 완화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일단 휴전 모드다. 적어도 중간 선거까지는 휴전 모드로 갈 거다. 그러나 여기저기 뇌관들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자국의 미사일, 이란 자국의 미사일을 힘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약간 강경 대응할 수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실질적으로 뭔가 공격하면 하겠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카리브해 미국의 앞마당이고요. 네. 항모 전단과 강습 상륙함 전단 여기 해병대가 실려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해병대는 상륙을 하거든요. 지상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측이 이 상륙전에 대비를 했던 거고 여기 눈이 돌린 상황에서 미국의 법원에 계수되어 있던 마두로를 잡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란은 다르거든요. 일단 인구는 베네수엘라보다 거의 3배에 가량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강습 상륙함 전단이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습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상전은 가능하지 않아요. 상륙전은 해도 무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메네이를 잡아가는 건 지금 명분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법원에 기소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메네이를 제거한다? 그럼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고 지난번 12일 전쟁 직후에는 미국의 폭격 명분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이스파한, 포로도,
나탄두 세 군데가 완전히 파괴했다고 말했거든요, 본인 입으로. 그 이후로 핵 문제가 악화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폭격할 명분도 하면 어디로 하느냐? 지도부를 제거하느냐? 지금 문제는 핵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일 핵심. 그렇다고 하메니를 잡아가는 이게 다 안 되거든요. 거기다 또 하나는 이란이 지난해 5월에 12일 전쟁에서 무조건 당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는 노하우를 상당 부분 터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요 시설은 보호했지만 나머지를 다 보호할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카타르 공군기지를 공격하면서도 쌓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2천여 기 정도로 일단 추산되는데 얼마나 중거리 미사일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공격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나 목표도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뭐 이란이 먼저 미국에 도발하는 건 그건 또 위험하니까 지금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 주제로는 북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군절을 계기로 국방성을 방문을 했는데 뭐 9차 당대회가 가리킬 앞으로의 5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군도의 특출난 역량을 만들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김 위원장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민생, 용성기계연합기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우유 생산시설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이런 민생 분야를 행보를 하고 있지만 용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현장에서 부총리를 해임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서는 생각보다 성과가 안 좋아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저기 보면은 이 측근들에 대한 질책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남는 건 사실은 김정은 정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국방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에 주력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여줄 건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저 정도 경제력으로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성과를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경제 중에서 경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국방 분야에는 꾸준히 어쨌든 성과를 내왔으니까 그 부분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9차 당대에서도 아마 경제는 자력갱생, 그다음에 국방력 강화는 핵과 국방력 강화, 회계적인 강화, 특히 전략 핵 능력, 핵추진 잠수함이나 ICBM이나 이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신냉전 외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 대해서는 적대적 이국가론 이걸 분명히 노선을 더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과 또 북한 얘기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